자, 모의고사 2회, 자, TAT 1급 이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통제는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에 해당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물리적인 접근 통제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럴 때 자산이 보호되겠지요.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처럼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을 때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아니다. 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프로그램이 없다면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되겠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 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결산 법인인 항공은 2021년도 12월 초에 단위당 원가 1,000원인 상품 400개를 부산에 위탁 판매를 위해서 적송을 했습니다. 자, 적송 운임이 2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부산은 12월 중 위의 위탁 상품 중에서 200개 매출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0월 28일 날 다음과 같은 매출 계산서와 함께 현금 24만 4천 원을 항공으로 보내왔습니다. 자, 항공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고 항공이 위 매출 계산서를 받았을 때 인식을 하셔야 될 매출 수익하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일에 기록할 적송품 잔액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400개를 적송을 했어요. 즉 위탁을 우리 걸 좀 팔아주세요 하고 물건을 보내는 걸 적송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중에 200개 팔았거든요. 200개. 자, 1,400원씩 팔았다. 하나당 1,400원씩. 그랬을 때 매출액은 28만 원 됩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나 운임이나 보관료 같은 것들은 전혀 여기다가 더하지 않고 이런 애들은 비용으로 해서 뺄 것이기 때문에 매출 수익은 일단 28만 원 잡으셔야 맞고요. 그런 다음에 300개 중에서 400개 중에서 200개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개는 원가 1,000원씩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남아있는 적성품 계정 잔액은 2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3월 1일자에 우리가 사채를 자,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채권을 구입을 했는데 이때 경과이자입니다. 경과이자. 즉 1월 1일부터 자, 1월 달 거 그리고 2월 달 거까지 두 달 거. 그래서 두 달 것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요. 22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취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도 12월 31일 날 동사채를 경과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210만 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뜻 보셔도 220만 원에 구입한 것을 210만 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 10만 원만큼 벌써 손실이 생겼죠. 그래서 이익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틀린 것이겠고 일단은 손실은 손실인데 얼마만큼의 손실이냐 자, 이걸 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채를 구입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3월 1일 날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자, 2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거는 220이 맞아요. 그러나 차변 쪽에다가 이런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그래서 차변 쪽에 만기가 있는 보유증권이다 라고 해서 220을 다 잡으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자 1월 달과 2월 달 거 두 달분에 대해서 비록 이자는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12월 31일 날 되면은 자 1월 달 거부터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미수 이자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 곱하기 12%, 자 12%가 지금 보시면 1년 거 이자였었거든요. 그래서 표시 이자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면 200 곱하기 표시 이자율.
그 중에서도 두 달분, 즉 12분의 2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계산해 보시면은 미수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미수이자가. 그랬을 때 이 미수이자 부분을 4만 원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4만 원이 차변 쪽에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현금이 220만 원 나갔습니다만 차변 쪽에다가 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220을 잡는 것이 아니다. 두 달 거 우리는 아직 받지는 못했다. 그랬을 때도 미수 이자라고 해서 1월달, 2월달 거 두 달분 이자 4만 원을 먼저 잡아주시겠고 나머지만 만기 보유증권으로 가주시면 된다. 그랬던 것을 처분을 했습니다. 210만 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변 쪽으로 만기 보유증권을 뺀다는 거죠. 이렇게 216만 원 빼주시고 미수 이자도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요. 자, 이자 수익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12월 달까지 장장 10개월치 10개월 거 이자를 계산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12분의 10 하셔가지고 20만 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자 수익 금액이 2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할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 대변의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요. 전체가 240이에요. 그런데 현금을 210만 원밖에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처분 손실은 30만 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요. 항공은 2019년도 1월 1일 날짜에 50만 원의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50만 원짜리. 이 과정에서 추가로 구기계 처분 손실 5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구입 시 이 기계장치 구입하면서 운임과 설치비가 10만 원 들어갔고 또 정상 가동 전에 시운전비 4만 원 들어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계장치 구입 비용이 60하고도 4만 원 되겠습니다. 64만 원. 이랬을 때 내용 연수가 10년, 잔존 가치가 5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중간에 기계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8만 원에 기계에 부속 장치를 부착을 했는데 요 금방 구입했던 이 8만 원이 내용 연수를 연장시켜 주거나 잔존 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하진 않아요. 그래서 64만 원에서 여기 있던 5만 원을 이제 빼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기계장치에 2021년 말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다 더하셨어. 전부 다 더해 보시니까요. 64만 원이고요. 자, 그거를 5만 원 잔존 빼주시고 자, 10년으로 해서 나눠주시면은 정액법 공식에 의해서 1년 거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3을 곱해줘 버리시면은 이 금액이 바로 누계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7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가지고 자, 50에다가 10만 원 더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시운전비까지 다 더해서 64만 원 되겠고 그 중에서 5만 원이 잔존 가치였습니다. 자, 59만 원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 정액법이고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10년 해주셔가지고 5만 9천 원 나왔습니다. 1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9년 말에 한번 감가상각 했겠고 20년, 21년 그래서 토탈 3번 했기 때문에요. 자, 3을 갖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3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만 9천 원 5만 9천 원 곱하기 3 그래서 17만 7천 원 나왔습니다. 17만 7천 원. 자, 그 다음 자, 5번에 보시면요. 항공은 2020년도 1월 1일 날짜 자, 시장 이자율이 9% 그리고 액면 금액이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만기 3년인 사채를 9,242일 원이 할인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 사채는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이 사채의 2021년도 1월 1일 달 장부 금액이 9,473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채 표시 이자율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사채는 할증 발행보다 할인 발행을 많이 하지요. 자, 내용인즉슨 자, 보시면
우리 여기 문제상에서 19년도 1월 1일 날짜에 액면금액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변 쪽에다가 액면 그대로 사채 10만 원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 대부분의 발행이 할인 발행이 되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액면은요 표시되어 있는 이자는 10%밖에 안 되지 있지만 실제 유효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은 12%를 준대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 금액 10%보다 여기가 12%란 얘기는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구입을 많이 하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날 때 사람들은 우리 회사 사채를 사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차변 쪽에다가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차이 나는 만큼 나머지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할인 발행되었을 때는 차변 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쓰시겠죠. 자, 그랬을 때 발행금액 계산을 하는 걸 보시면요. 지금 95,198원입니다. 결론은 발행금액이 10만 원짜리가 액면금액이에요. 그래서 대변 쪽에 사채 10만 원 이렇게 갈 건데 3년 후에 상환할 때는 10만 원을 상환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들어온 돈은 95,198원밖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발행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 발행 금액을 우리더러 계산을 하라고도 나옵니다. 문제가. 그랬을 때는 원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비록 3년 후에 10만 원을 갚지만 요 3년 후에 10만 원이 현재 가치로는 얼마이냐? 바로 71,180원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자를 연 1회씩 해갖고 3년 동안 이자를 지급할 거기 때문에 3년에 연금 현가계수까지 계산하셔서 두 개를 다 더해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요요 95,198원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이 원금의 현재 가치와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런 숫자를 알려줍니다. 요 숫자를. 그래서 요 숫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원 곱하기 자 3년 그리고 원금의 현가 개수 해서 0.7118 알려주기 때문에 곱해서 이 금액하고요. 자, 이자의 현재 가치 10만 원 곱하기 10% 거기다가 연금 현가 개수 그래서 요건 이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퍼센테이지를 알려주면 우리는 갖다가 곱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5,198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엔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 분계가 대변의 사채 10만 원, 차변 쪽에 현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선이자, 미리미리 이자를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금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802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이지요. 자, 이자는 3년에 거쳐가지고 3번 지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기로 했던 이자 지급을 할 때는요. 2019년도 12월 31일이 되겠는데 이 10만 원에 대해서 자, 액면 이자율,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그거 10% 주기로 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원이 대변 쪽에 현찰이 나간다는 거죠. 현금이. 그러고 여기에 있던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 여기 있던 95,198원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주기로 했던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는 유효 이자율 자 시장 이자율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를 곱해가지고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 자, 방금 발행되었던 자 95,198원 곱하기 자 12%였죠. 12%로 해서 곱해갖고 보시면요. 11,424원 4원 해서 반올림 해가지고 95,000 자 198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금액이 요 차이 나는 금액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해서 뺀 금액이 1,424원 이게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있던 4,802원 중에서 요만큼 빼서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입니다. 두 번 2회차 이자 비용 계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금방 계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현금이요. 자, 10만 원에서 10% 주기로 했던 거 만 원 나오는 것이고요. 이쪽 차변 쪽의 이자 비용은
여기 발행됐던 이 현금 금액하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했던 이 1424원하고 두 개가 같이 보태집니다. 보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태 가지고 거기다가 12%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금액은 앞전보다 금액이 더 커진다는 거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 현금 10,000원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현금 요 이자에 대한 현금 나가는 건 같은데 앞으로도 이 현금 처음 발행했던 금액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했던 요 금액하고 더해가지고 또 12%를 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요 삼각했던 금액 요거 요 금액 점점 커졌죠? 얘네들 세 개가 결국 4,802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자, 바로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은 표시 이자율, 즉 요겁니다. 요거. 자, 표시 이자율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진 내용학을 잘 활용을 하시면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인 즉슨 지금 얼마짜리 액면 10,000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 발행시 분계를 보시면 대변의 사채가 10,000원 나갑니다. 발행시 분계가. 그렇게 하고 요 발행했을 때 금액 9,241원 해서 9,241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인지 금방 나오죠. 759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여기서 힌트를 주기를 뭘 줬느냐면 이제 이자를 갖다 지급할 때요. 여기 있던 이 금액은 솔직히 모릅니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모른다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지. 정답이 6%이기 때문에 지금 6%를 쓴 거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는 겁니다. 다음 연도 2021년도 1월 달에 장부 금액이 9,473원이라는 건데 이 9,473원은 지금 현재 요 금액 하나 하고 자, 글씨를 조금 바꿔볼까요?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잘 틀하고 이렇게 프르킨의 법칙으로 색깔을 좀 바꿨어요. 요거 하고 요 금액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게 지금 232원이 어디 알려준 데가 없는데 나왔잖아요. 그거는 요거에다가 얼마를 더했을 때 9,473원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빼보시면 232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서 자 지금 현재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얼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자 비용이 832원. 이거 나온 이유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발행했던 이 발행 금액에 지금 시장 유자율이 9%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9%를 곱해 주시면은 832원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시면 9,241원 곱하기 9% 하셔가지고 832가 나온 것입니다. 고로 여기 있던 현금 금액이 600원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빼보시면 알겠잖아요. 그래서 600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그래서 액면, 이자,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 결과적으로 6%였을 때 600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5번에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거 많이 연습을 통해서 이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통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대로 지문 이대로 많이 나오는데 유동 자산과 자본을 모두 계산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미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는요. 분계를 하실 때 대변 쪽에 미지급이라고 썼을 것이고 보통 비용 그리고 차변 쪽에는 그 비용이 뭐 임차료다 혹은 보험료다 이렇게 썼겠죠. 자, 그랬을 때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안 썼기 때문에 자, 부채가 과소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은 선급 비용 과소계상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변 쪽에 선급 비용 대변 쪽에는 그 비용이 보험료다 뭐 임차료다 이렇게 만약에 이걸 누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안 썼기 때문에 과소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모두 과대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벌써 1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차변 쪽에 있는데 그걸 안 뺐어요. 차변 쪽에 이렇게 보험료가 있었으면 이거를 좀 빼줬어야 되잖아요. 대변 쪽으로. 근데 안 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크게 나와요. 그럼 보험료, 즉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이익이 작게 나온다는 거니까 이익이 작게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작게 나오면 자본도 과소되겠죠. 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보험료를 안 뺐다. 그러면 비용이 크다. 비용이 크면 누가 작아진다? 이익이 작아진다. 이익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작아지는 거니까 자본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출 채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했으니까요. 얘네들은 자산이 결국은 뭐 누구는 유동자산이고 누구는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그랬을 때 여기 또 지문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손삼각비 누구 대손충당금 자, 이걸 갖다가 보시다시피 과소계상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쓰면요. 여기서 대손삼각비라는 비용을 조금 쓰면은 이익이 올라가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요 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자본이 과대계상되겠죠. 반면에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같은 거 걔네들 차감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빼야 될 것을 안 뺐어요. 그럴 때는 유동자산이 과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상에서 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계상하는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입니다. 7번. 자, 7번 문제는 문제가 많이 쉬워요. 자, 미국에 소재한 회사에 2,000달러의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12월 1일 날짜에 팔았기 때문에 자, 1달러당 960원 간다 그랬고요. 그 해 12월 31일 날 평가를 할 때 보시면 10원만큼 달러가 내려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 10원 곱하기 2,000달러 해가지고 결국 2만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2만 달러가 감소를 했군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950원 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20원만큼 오히려 이번에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20원만큼 올랐으므로 곱하기 2,000달러 곱해 주셔가지고 자 증가된 금액은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요 4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참 쉽더라. 자 8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내용 가운데 보시면요. 4번을 먼저 찍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원래는 재화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공급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했을 때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대가를 받았을 때 대금이 입금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바로 틀렸기 때문에 바로 풀어본 겁니다. 7일입니다. 7일. 원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일로 했기 때문에 일단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갖고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직 2개 과세 기간이니까요. 이런 경우에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라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일이 지금 용역이니까요.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재화의 공급처럼 딱 물건 나가고 뭐 인도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에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세금 계산하시란 얘기가 되겠고요.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공급 시기로 봅니다.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공급 가액이 확정돼야 된다. 자, 이거는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복잡해요. 왜냐면 중간에 뭐 우리가 매출, 즉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먼저 수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나중에 또 일부를 받고 이럴 때는 두 개를 다 받았을 때 해서 이렇게 공급가액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앞에 받은 거는 환율이 맨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두 개 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 시기로 봅니다. 공급 단위를 구애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공급 단위를 구할 수 없는 재화,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세와 면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1번을 보세요.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입니다. 해서 비식용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식용은 사람이 먹는 것이고 비식용은 동물들이 먹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수입을 했을 때는 수입사는 요 면세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국산만 비식용일 때 국산만 면세가 되는 것이고 수입사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세에 이릅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영세가 되겠고요.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 신고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는 면세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면세를 다시 적용받고 싶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무연탄은 갈탄, 척화탄, 번개탄 이런 것들이지요. 얘네들은 과세가 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공탄이 있습니다. 구멍 9개 뚫린 거. 그런 애들은 무연탄. 그래서 얘네들만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면은 과세가 되는 것이지요. 10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며느리나 사위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자녀 있죠? 우리의 비속자녀가 장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위탁아동의 경우는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만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겠고 종합소득이 3천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는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3천만 원 이하일 때 그랬을 때 부녀자 세대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직계비속은 주소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총 수익 금액의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보시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외워줘야 됩니다. 80%짜리는 순위를 결정짓는 상급 받았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런 거 순위 결정짓는 상급의 경우는 8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그래서 요것 또한 80% 필요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주택을 입주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지체돼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80% 필요 경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2번 다음 거주자 중에서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급여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지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근로를 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 5월달 종합소득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중간에 중도정산했고 그리고 퇴사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5월달에 종합소득과표 자, 확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4번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있다. 우리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연금대로 군인연금 같은 거 지금 정년해갖고 받으시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소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근로소득과 자, 300만 원의 기타 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300만 원의 기타 소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할 것인지 종합을 할 것인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자, 분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는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거나 이렇게 공적연금 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퇴직과 공적소득만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종합소득 신고 안 해요. 근데 방금 보셨던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이거는 없었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자, 실제로 실례가 많아요.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군인연금 받으면서 직장도 다니고 있더라. 자, 13번입니다. 법인의 종류와 그 납세 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요걸 보시는 게 좋겠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하고 구분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국법인은 본점이 국내에 있다. 외국법인은 본점이 외국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요.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하고 영리와 비영리로 나눠서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내국법인은 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토지 등 양도소득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청산소득까지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 또 외국법인 비영리 영리 얘네들은 청산소득을 내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1번 비영리 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자 이렇게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자,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보시면요 비영리 법인이면 여기죠. 했을 때 수익사업에 대한 것만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를 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내국법인은 국외 원천, 그쵸, 국내외. 그래서 국외 것도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자, 벌써 틀렸나 봐요. 내국법인은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지만 그쵸. 외국법인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번 것만 내기 때문에 국외 것까지는 내지 않죠. 맞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잘못 볼 뻔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기 보시면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국법인은 이 국내 원천 소득만 세금을 내신다는 거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 국내라고 돼 있지 국외라고 돼 있지는 않다 그 말이고요. 그렇지만 내국법인은 국내건 국외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자,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죠. 다 XXX니까. 비영리 외국법인.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그래서 회사한 등기를 한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청산될 때까지 회사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는 법인세를 끝까지 내야 됩니다. 자, 벌써 4번이 틀렸습니다. 해산 등기를 하는 법인도 해산 등기 중에 있더라도 청산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납세 의무를 져야 되지요. 청산소득.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져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틀렸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에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소득금의 합계표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입니다. 자, 을지가 유부를 관리하는 서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항목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이런 애들은 유보 관련 서식에다가 해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다가 다음 연도에 유보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데 접대비 한도 초과는 유보하고 관련이 없죠.
예를 들어 뭐 사적 경비라든가 증빙 불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소득 처분을 상여로 해가지고 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세금 내게끔 하는 거 한 가지 있었고 나머지는 다 기타 사회 유출로 가지요. 그랬을 때 1번 서식이 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법인세 및 그에 관한 소득할 주민세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송금 불산입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계산하실 때는 이 법인세 이미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요거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선불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인한 세액입니다. 이런 세무 불이행 이런 것들도 손불이죠. 인정 안 해줘요. 손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죠.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주머니로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특별소비세라고 해서 일반 소비세 내고 또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